21년 지방제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지에 이제 전반적인 총평 써놨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꼈을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국가직 7급과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이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겐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수험생들은 우리가 함정이라고는 좀 표현은 좀 그러지만 좀 틀렸을 수 있는 문제가 서너 문제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85점 이상이면 이제 아주 우수하다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전반적인 총평에서 그 14번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 있죠. 이것은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고, 또한 이 모건의 8가지가 기존 우리 수험서들에는 거의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14번 문제는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고,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 실험 설계죠.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할 때 20번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실험 설계는 우리가 비실험 설계도 사회 실험 설명할 때 실험 설계랑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비실험이잖아요. 이게 실험 설계가 아닌데 많은 수험생들이 거기에서 오답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에게 표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도 14번 문제하고 20번 문제에서 좀 우수한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오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85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간료제 모형에서 베이버가 강조한 행정의 가치죠. 이건 아주 난이도 하죠.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능률성입니다. 막스 베버는 분업과 계층의 논리에서 조직 내부의 능률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간료제의 이념형으로 제시한 겁니다. 당연히 1번의 답은 3번이죠. 2번 봅시다. 다음은 콕과 로스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입니다. 가와 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거. 역시 이것도 틀린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회 문제가 있었죠? 정부 의제로 됩니다. 공중 의제와 전략이 없죠? 그럼 당연히 내부 접근형이 되는 거죠. 사회 문제가 있고 공중 의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게 강요하죠? 내부 주도형이 되는 거고, 먼저 정부가 채택한 다음에 나중에 공중 의제 전략을 합니다. 이번에 답도 역시 쉽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거의 안 틀렸을 거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3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은 1번이죠.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실적주의고,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대표관리제입니다.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고 2번. 역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관주의를 지금 현재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정무직과 별정직이 이제 역관주의로 임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3번 역관주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된 거죠. 역관주의가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없었죠. 왜? 임기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위주의 실적주의가 대두되게 된 겁니다. 4번 역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죠. 오케이? 정치 세력의 정치적 리더십 또는 정치 세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 역관주의 장점입니다.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쭉 가시면 10번까지는 거의 여러분들이
틀리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4번 문제 봅니다. 예산의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기능별 분류의 단점, 회계 책임이 불명하다는 점이죠. 기능별 분류가 뭐예요? 가장 큰 분이죠. 기능,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국방비 얼마, 오케이, 교육비 얼마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는 국민이 이해하는데 가장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구체적인 어떤 지출의 대상이죠. 지출의 대상. 그러니까 어느 품목에 돈을 쓰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는 총체적으로 국민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용이하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의 별칭이 뭐예요?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별칭도 시민을 위한 분류예요. 국민이 이해하기 쉽죠. 근데 구체적인 너무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출의 대상인 목을 모르기 때문에 책임과 통제학 보고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지출의 목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답은 2번이죠.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얼마, 이 조직이 얼마, 이 조직이 얼마.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출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지는 몰라요. 이 조직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이 조직이 어느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파악하기 쉽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려했으니까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별칭이 있는 거죠. 4번.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제한한다는 점이죠. 맞죠? 통제 지향이죠. 통제를 지향하는 것은 신축성이 없어요. 왜? 재량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봅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이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정책결정제에서 가치 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 행동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 할지라도 봐봐요.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에서 나온 기득권이나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현실에서는 혁신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혁신적일 수 없는데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죠. 요거 하면 다 여기서 뭐 합리 모형이 벌써 나와야 돼요. 오케이? 요건 뭐죠?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이 비용 편익 분석으로 정해져 있죠. 합리 모형이죠. 그럼 첫 번째, 정책의 본질이 미래에 지향적인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왜? 결정자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죠. 정책 결정에서 가치 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 지향 행동 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문장을 주어졌을 때는 뭐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문장 자체가 학문적인 용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건 합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적응적, 습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이버네티스 모형입니다. 문제점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인 참여자가 전제 조건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이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죠. 준해결하죠. 회사 모형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최대 목표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오케이. 동일한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즉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해설지를 보시면 한미모의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문제 해결한 모든 대안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들의 결과를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하여 분석 예측한 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당연히 4번이 돼야 됩니다. 6번 갑시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종합편성 채널이죠. 쉽게 말해 방송국이죠. 방송국. 운영권을 부여하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레와 프랭클의 보호적 규제다. 아니죠. 이건 전형적인 경쟁적 규제에 해당하죠. 리플레와 경쟁적 규제는 뭐예요? 배분과 규제 합의죠. 운영권을 줬죠. 주고 나서만 다 규제를 하니까 경쟁적 규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보호적 규제는 뭐예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강자를 집단을 이제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보호적 규제죠. 그래서 보호적 규제는 규제와 재분배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6번의 답은 당연히 1번이어야 되는 거고. 2번 볼까요? 네거티브적 규제는 포지티브적 규제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거티브적 규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 맞죠? 거기에 비해서 포지티브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제 포지티브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네거티브적 규제를 물어봤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3번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는 일정한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규제 샌드박스죠. 근데 이걸 설령 우리가 좀 놓쳤다 할지라도 이건 100% 답을 좁은 거죠. 4번.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100%는 아니고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 정치 상황에 분류되는 거죠. 고객이 비용은 다수, 편익은 소수. 경제적 규제는 뭐한다? 비용은 다수, 편익은 소수죠. 사회적 규제는 기업까지 왜? 사회적 규제 대부분의 비용 부담 집단이 기업이라 돼서 그러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규제가 사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집단이 이제 소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 설명하기 용이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봅시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생태론이죠. 최초 이제 개방 이론입니다.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 퍼펙트하게 맞죠.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행정의 주체적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후경태주의는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맞죠?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 행태론이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했다 그러면 후경태론은 가치 지향적인 처방적 연구를 중시하는 거죠. 3번. 공공선택론이 고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답은 3번이죠. 한번 봅시다. 공공선택론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왜? 비시장 영역에 시장의 방법론이 도입됐죠. 근데 공공선택론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가 독점이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스트롬은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요. 그래서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을 강조하죠. 그래서 권한이 분산돼 여러 조직, 그러니까 다조직 분권인데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일의 독점적 조직이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 말하는 것처럼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 4번.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 의존성과 간성적인 성,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옛날부터 해왔다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온 것은 강한 지속성을 가져요. 강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옛날부터 해온 것은 강한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이죠. 뭐 우리가 예상 문제로 여러 번 다뤘었고 예상 문제로 여러 번 다뤘었고 반드시 정리를 하라게끔 하는 거죠. 오케이, 뭐 봅시다. 담순의 기술 분리의 상호 의존성과 조정 형태죠. 맞죠? 상호 의존성과 조정 형태 우리가 뭐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에서 풀었고 또 특강에서도 여러 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험생들 쉽게 접근해야 되죠. 집약형 기술, 연속형 기술, 중경 얘는 일단 빼야죠. 왜? 탐슨의 모형에 공학형 기술 자체가 없어요. 공학형 기술은 패로 거죠, 패로. 그다음 봅시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게요. 뭐 해설에 기본서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표 볼게요. 집약형 기술은 연속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 전달이다. 집약형 기술은 연속적인 상호 의존성이 아니죠. 연속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는 것은 길게 연결된 기술이죠. 오케이. 연속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는 것은 길게 연결된 기술이고, 오케이.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 전달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뭘로 한다? 얘는 상호 적응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상호 적응. 그러니까 집약형 기술은 교호적 상호 의존성을 갖는 거고, 호혜적, 교호적 상호 의존성을 갖는 거고, 상호 적응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왜? 이것만 반드시 오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상호작용은 길게 연결된 기술이고 조정은 상호 적응입니다. 3번 볼까요? 얘는 아예 봐서는 안 되죠. 네, 탐습기 아니니까. 연속형 기술입니다. 이거 아니죠. 이 둘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계획에 의해서 상호 조정을 합니다. 오케이. 조정은 상호 조정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둘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좀 봅시다. 중개형 기술입니다.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고 표준화예요. 답은 4번밖에 없잖아요. 중개형 기술은 집합적 상호 의존성과 규칙 표준화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8번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쉽게 접근했어야 돼요. 특강이나 그런 데서 왜 몇 번 이야기했었죠. 기존에는 조정 방식만 내었는데 이제 상호 의존성이 나올 거다. 상호 의존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순차적이다. 순차적 표준화를 계획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길게 연결된 기술은 뭐예요?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분야입니다. 뭐 쉽게 풀었어야 됩니다. 9번 갑시다. 뭐 잠시 이전 보면 역시 7급답게 낸 거죠. 우리 7급답게 냈으면 7급답게 접근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던 문제고. 9번 갑시다. 이 문제는 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뭘 느끼셔야 되냐면
4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고충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정수 정도까지는 잘 암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고충심사위원회 의사결정의 정족수까지는 거의 우리가 하지 않는데 1, 2, 3번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1, 2, 3번이 완전히 뭐예요? 틀리다 말은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얘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1번은 옳은 지문이야, 2번도 옳은 지문이야, 3번도 옳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4번이 답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5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의견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하잖아. 오케이? 인사역시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겸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고충 처리의 대상, 인사, 조직, 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 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에 대해서 강범이 다 인정하잖아요. 이런 거 고충 아니에요? 다 고충이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죠. 뭐 기본서에 이게 중요하다고 딱 녹색으로도 돼 있죠. 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위원회 자격으로 하는 결정은 뭐예요? 재결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건 처리예요. 처리. 재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위원회 자격으로 하는 것은 처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속력은 없죠. 4번 봅시다. 여기 이제 틀렸는데 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를 접수할 때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 이혼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에 합의해 간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제가 고충처리 규정 조문을 해설제 써놨거든요. 한번 봅시다.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 의결로서 30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이죠.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이혼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혼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의 합의가 아니라 보통은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예요. 그럼 중앙은 봅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합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4번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암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1, 2, 3번이 뭐한다? 올랐기 때문에 4번을 당연히 답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죠.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 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클랜드 사업이 왜 실패했느냐는 거죠.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참여자가 너무 많아 뭐한다? 거부점이 된 거죠. 이렇게 수단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적절치 않은 수단 집행기간이 선택됐고 집행관료에 뭐한다? 빈번한 교체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극복해야지만 정책 집행은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1번 참여자 수가 적어야 된다. 맞잖아요. 너무 많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적어야 된다. 맞고 정책 집행은 결정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복잡한단 말이에요. 집행 현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은 결정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정과 집행은 연속선상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다 2번이고 정책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돼. 너무 복잡하면 뭐예요?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최초 정책 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돼. 왜? 빈번한 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 원인을 반대로 해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반대로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해서 오케이
수정을 통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갑시다.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 협조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오케이.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 대상이 됩니다. 뭐예요? 비독립, 단독. 오케이.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 인사혁신자 똑같잖아요. 비독립 단독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원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왜? 행정수반이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죠. 비독립이죠.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집행 업무를 담당해요. 왜? 행정수반부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부처협조하에 승인과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독립 단독형인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가 비독립 단독형이죠.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이건 독립성이 있어야죠. 정치 세력부터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행정수반의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니까 행정수반의 부하 직원이니까 비독립이란 말이에요. 인사기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 인사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번 여기 좀 볼까요? 우리가 단독형을 우리는 이제 독임이라 그러죠. 독임제 단독형. 이원의 조직이잖아요. 이거 1인이 결정하는 거죠. 최고적 1인이 결정하잖아요. 여기는 복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보다 1인이 결정하니까 신속하죠. 복수보다 1인이 결정하니까 책임 관계가 명확하죠. 맞죠? 그럼 여기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가니까 신중하죠.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결정하니까 뭐예요? 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갖는 거죠. 왜? 여기는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지만 여기는 가반이 안 바뀌면 안 바뀌거든요. 이걸 일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기관 구성 방식을 통해 인사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원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원의 조직. 오케이. 이원의 조직의 특성이죠. 그러면 3번. 합의에 따른 이원의 조직이잖아요. 합의한다는 게. 복수가 합의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복수가 하니까 신중하고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거잖아요.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하에 놓이게 된 답은 4번이잖아요.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을 물어보고 있는 건 4번. 뭐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인사기관이 나왔을 때는 뭐한다? 이런 독임제 조직이냐 이원의 조직이냐. 오케이. 독립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푸는 거 뭐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11번의 문제도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갑시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카플란과로서는 균형 성과표의 4가지 관점으로 고객의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맞죠? 뭐 4대 관점, BSC의 4대 관점입니다. 민스버그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망료 맞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 부서, 중요 부분은 어디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호시와 블렌차드의 부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 효과적이 아니지 않아요. 부하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는 2인명이에요. 2인명. 부하의 성숙도가 뭐 굳이 이걸 우리가 그릴 필요도 없고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지시적 리더십. 그 다음 설득형. 가장 낮을 때는 지시적 리더십 효과죠. 그 다음 낮을 때는 설득형. 그 다음이 참여. 그러면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는 뭐예요? 2임이단 말이에요. 2임.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는 2임적 리더십 효과적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그리는데. 호시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를 2가지로 나누죠. 능력과 의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부하가 의욕도 없죠. 능력도 낮죠. 가장 성숙도가 낮죠. 이럴 때가 지시적 리더십. 이럴 때가 이임. 그러면 부하가 능력은 없죠. 의욕은 없죠. 이 설득형 리더십. 이게 이제 참여형 리더십.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이제 3번이고 4번. 배번은 법적 합리적 권한의 기초를 둔 이념형 관리주의 특징으로 법에 의한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스, 임퍼서널리티, 분업과 전문화. 다 맞죠. 뭐. 답은 3번입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지방 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지방 분권화가 확대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 중앙 집권 한계 때문에 확대되는 거죠. 두 번째, 지방의 그 민주적 의식, 성숙도가 커질수록 확대되는 거죠. 내생적 발전 전략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생이라는 건 스스로 공동체, 지방자치라는 지역 공동체 스스로 발전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외생이 아니라 내생적, 스스로 이제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걸 이제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생적 발전 전략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공동체에 의한 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죠. 중앙 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즉 중앙 집권에 폐해가 발생했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분권이 확대되는 거죠.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봐봐요.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고착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착된 상태에서 지방 분권이 확대돼 버리면 뭐예요? 고착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해볼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강남과 강북 간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위 계층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격차 절대 해소 못해요. 어느 정도 고착된 상태에서 불평등이 있으면 이건 중앙이 개입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프라 다 고착되어 있는데 이걸 스스로 하라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재정력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스스로 극복을 해요? 이거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대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소득 격차가 없어질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고착된 상태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 신공공원의 분권이잖아요. 그 분권에는 지방 분권도 있어요. 오케이. 시장으로 권한을 넘기기도 하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험생들이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해설에 6가지 관점, 이미지, 기계장치, 유기체, 두뇌, 문화, 정치적 존재, 심리적 감호, 흐름, 지배. 제가 이제 써놓기는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모건입니다. 모건에 제시한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은 거. 문화로서의 조직. 봐봐요. 문화로서의 조직. 문화잖아요, 문화. 문화 자체가 조직이죠. 그 해설지 같이 한번 봅니다. 2번. 적응적 사회구조로서 조직. 적응적 사회구조 자체가 없어요. 심리적 감옥으로서 조직 있죠. 흐름의 변화 과정에서 조직. 흐름의 변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문제. 흐름이죠, 흐름.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인데, 이거 8개를 단순 암기했느냐를 물어봐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리라고 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 틀리라고 냈구나.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인데 왜 적응적 사회구조로 조직 자체가 8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어렵고 아마 출제자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5번 문제 봅시다.
참 새로운 패턴의 문제죠. 근데 봐봐요. 그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우리 결산. 이것만 외우더라도 뭐 문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여러분 이제 없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정부의 재정 운영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해당 연도 회계년부터 5회계년도죠.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영 계획 5회계년도니까 이거 두 개죠. 두 번째 볼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까지. 그게 답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뭐예요?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4월 언제까지? 감사원에 제출한 날은 4월 10일. 감사원이 행정부로 보낸 날은 5월 20일. 이거 뭐 수누이 이제 결산 외우라 그랬죠. 이거 모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뭐.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죠. 예산 승인은 우리나라 3년이잖아요. 편성 심의 의결이 1년, 집행이 1년, 결산이 1년. 그래서 예산 주기는 3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 봅시다.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옳지 않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 좀 봐보시죠. 이거 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쉬운 거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이제 틀리라고 낸 건 어쩔 수 없는데 좀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뭐 한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0점 나왔다 그러면 아주 잘하는 것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이번에 90점 나온 사람들은 취업 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된 기관에 퇴직으로부터 5년간 아니잖아요. 숫자 바꿔놨잖아요. 단 이것도 좀 바뀌었죠. 관할 공직일의 취업 승인 아니죠. 두 가지 하나 더 추가됐죠.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됐죠. 봅시다. 취업 심사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확인을 받거나 승인하면 이렇게 된 거죠. 해설지에 좀 써놨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재직자는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이 신고해야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단 신고 내용에 특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기간을 30일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서 어떻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대놓고 답을 줍은 거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 17번 문제 봅시다. 17번. 우리나라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포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답 좁은 거야.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한 사업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이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보조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임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주는 건 이제 국고보조금이죠. 지방교부세는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죠. 법률의 조항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의 동일 행정 서비스를 보장을 해 중앙정부 이건 말이 안 조정교부금에
중앙정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주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고,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 말이 안 되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했을 때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으로 분류하죠. 특정 재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 틀린 거죠. 답은 1번이고, 행정기관 등은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주무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기관의 장들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아키텍처는 행안부 장관이 이제 3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매번 봤던 거고, 전자정부의 날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며칠로? 6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이고, 해설지 전자정부법 제2조 한번 볼까요? 제2조 3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문제를 봅시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눈에 했었죠. 예비타당성과 총사업비 관리제도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 그 암기하셨던 분은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1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 주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 공세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의 참여예산제도는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고, 각종 비과세, 감면은 뭐예요? 조세 지출 예산이죠. 1번은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2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플러스 국회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시해야 되죠. 왜? 국민의 대표가 의결로서 요구하면 당연히 예타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산 성과급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전략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략된 예산은 다음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것을 좀 내놓고. 4번 볼까요? 요게 틀린 거예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 소요기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소요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1, 2, 3번이죠.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에게 누누이 암기하라고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7급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소요기간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2년 이상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20번 봅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거죠. 기억번. 자연과학의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 없이 진행했습니다. 여기 틀렸거든요. 해설이 써놨는데 사회 실험이라고 했을 때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 사회실험에서 이제 설명되고 있어서 비실험 역시 사회실험을 여러분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실험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거의 100%의 수험서가 이 사회 실험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틀렸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2번.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실험을 진행하면 호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틀린 거죠. 오케이.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실험이 오케이. 호선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디귿번. 아직 검증되지 않는 정책 프로그램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이거 맞거든요. 근데 왜 디귿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하냐면 사회 실험이 정책 평가 파트에 있어요. 평가 파트에 있으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다 보냐면 정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실험은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는 게 사회 실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신약, 백신 많이죠. 신약이 개발된 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되기 이전에 일부 집단에게 검증한 후 타당성이 확보되면 신약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도 이제 사회 실험의 정책 평가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제 기본서만 모든 기본서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집행된 이후에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착각을 빠졌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회 실험은 실시하기 전에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든 코로나 백신이든 코로나 치료제든 간에 먼저 일부 집단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이제 시판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래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할 수 없어 통질 간의 집단 간의 동시상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 방법을 채택해 진행하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디귿리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번 문제하고 14번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 실험은 반드시 비교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틀렸느냐면 이 사회 실험 설명할 때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비실험도 여러분들이 사회 실험으로 오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그런 이제 대부분 수험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그러면 또 사회 실험 자체가 평가론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 이후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실험은 실시하기 이전에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해보는 거고 그래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신약 개발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번에 지방제 7급 행정학이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일부 문제에서는 좀 있었죠. 그러니까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7급 수험생으로서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셨다면 대부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한번 자기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상실감을 맞아요. 잘 본 사람들은 성취감을 누리겠지만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잘 추스리시고 재도약의 어떤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한 사람은 반드시 합격을 해요. 그것이 1년 빠르든가 1년 늦든가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반드시 합격을 하니까 그 합격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하시면 올해 좀 점수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좋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실 때는 우리가 7급 수험생들은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안 풀어져요. 그래서 기본이나 심화 같은 것을 충실히 이수를 하면서 기본 심화 이렇게 문제풀이 충실히 이수하면서 행정하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틀을 잡는데 선행되는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좀 상실감을 갖더라도 잘 보신 분들은 뭐예요?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약간 점수가 낮아지는 분들도
그런 상실감을 좀 극복하시고 제도약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